자,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일단 나가 나왔다는 건 1인칭이란 얘기죠.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창의문은 지금 이제 서울의 북쪽에 있는 자하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을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뭐 저기 뭐야 남대문 이런 것처럼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옛날이라서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서울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안은 도심이고 사대문 바깥은 시골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문 밖으로 이사했다라는 말이 지금으로 치면 서울 살다가 좀 이제 경기도 조금 아래쪽 뭐 오산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서울보다는 덜 복닥복닥하죠.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고 있어요.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고 이 새로운 인물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A 부분을 보면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뭐냐면 인물의 말을 통해,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죠. 아내의 말을 통해서 할멈이 오게 된 경위, 그 과정을 쭉 서술하는데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내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농토를 빼앗겼다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아까 이제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이야기한다.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쳤들이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세상에. 여러분, 황해도면 그 평양 있는 거기가 황해도거든요. 북한. 거기서 서울까지 걸어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엄청 먼 거리인데 걸어왔어요.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란 전 천량을 들여. 천량은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원이라는 돈이 뭐 엄청 작은 돈도 아니지만 엄청 큰 돈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달밤이라는 작품도 배우셨죠? 달밤을 보면 황수건한테 나가 참외장사 해보라고 준 게 3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도 있는 돈인 거죠. 그죠? 뭐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죠. 전 재산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값 살려버리고 까먹었다는 얘기겠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 고향이 갔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같은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는 건 이제 그 가정부처럼 다른 사람 집에 살면서 옛날에는 이제 가정부라기보다는 뭐 하인이라고 하죠. 종노릇하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가정부처럼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왜 어떻게 오게 되었다라는 경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요즘은 장마가 이제 8월 정도에 오지만 예전에는 6월, 7월이 장마였어요. 그래서 6월, 7월쯤 되면 비가 아무 때나 옵니다. 뭐 맨날 와요. 계속 거의 뭐 한 달 내내 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는 장마가 좀 약하죠.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6, 7월 장마 모양으로는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뭐라고 조르느냐 이제 밑에 나와요. 나으리 마님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실까? 댁으로 대불고 와요. 13살에도 못할 일이 없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자를 데려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우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밥 먹이고 재우기가 힘들었으니까. 이게 호소와 하소연의 내용입니다.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높였다는 거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3살인데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다 놓고 밥만 주시면 애가 시키는 일을 잘할 것이다.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저 건네방이 비지 않았시니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실깡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소.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뭐 정확하게 사투리를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또 뭐예요? 아들 내외를 그 고향에 황해도 안악에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 내외를 버린 건 아니고 아무튼 내비두고 왔잖아요. 걔네를 데려오면 안 되겠냐는 거죠. 건너방이 비었으니까.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달라. 돈을 10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독립 사람에게 진 빈양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만 하면 사람 좀 살리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한 지 열흘도 안 됐거든요. 열흘도 안 됐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선금으로 월급을 달라, 가부를 해달라는 거죠. 누가 해줘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살면서 아직은. 왜냐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하지, 그죠?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뭘 좀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조르고 이런 게 많이 없죠. 엄마 빼고는, 그죠? 엄마 아빠 빼고는 많이 없는데 사회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합은 쌀밥이에요. 요즘 써주세요. 쌀밥 뜻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대사는 큰 일. 요건 한자죠. 요 입합은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이고 요 대사는 한자입니다. 무슨 큰 일이냐? 그러니까 섬으로 있는 쌀을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쌀이야. 거기서 몇 줌 훔친 거야, 몇 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굶주린 내 손자한테 밥 한 끼, 쌀밥 한 끼 해준다고 그거 가져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이 알뜰한 요것들아. 요거 반어법이죠. 알뜰하다.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긴 것이다. 심장을 향해 던졌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향해 던졌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성을 향해 던진 것이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할멈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할멈은 대우기 말처럼 좀 미안하다 하고 몰래 이거 훔친 거 걸릴까봐 내려놓고 갔을 거예요. 왜? 범죄를 저질렀잖아. 이거 파출소 잡혀가면 큰일 나요.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이게 형벌이 심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싹싹 빌고 갔을 거라고. 근데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비인간적이었다. 우리가 너무 인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생각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인정이 없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감은 안 돼. 근데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중요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할멈의 비극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할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할멈을 위해서 돈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그 뭐 손자를 데려오게 하고 아들내외를 데려오게 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 할멈의 이런 행동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술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비판, 할멈의 행동이 시대적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현진건이라는 작가, 이 현진건은 사실주의 작가예요. 사실주의가 뭐냐?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현실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의? 네, 이걸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부조리한 현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제시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게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이 할멈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졌지만 이 할멈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시대적 현실 때문이라는 거죠. 애초에 일제에 의해서 농토를 수탈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지금 손자가 굶어요. 내외도 굶어요. 뭐 내외가 굶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외도 힘들게 살아요. 손자가 굶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훔치실 거예요? 전 훔칠 겁니다. 내 손자가,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집에서 굶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집에 쌀이 많아. 요거 쌀 주먹으로 몇 줌만 가져가면 내 손자한테 밥을 해먹일 수 있어. 그럼 훔칠 것 같은데? 네, 훔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에요. 네, 서술자인 나의 생각, 그리고 작가의 생각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멈의 행동은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투른 도적, 이 할멈에 대한 작가나 서술자의 태도는 동정과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돼 있어요.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1인칭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관찰자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일단 나의 심리도 많이 드러나고 할멈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시선에서 할멈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재는 할멈의 삶을 죄제로 하고 있고요. 주제,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그러니까 그 도시빈민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했다. 문장이 대체로 길진 않아요. 호흡이 짧다라는 것은 문장이 짧다는 얘기예요. 간결체를 사용했다는 얘기고, 방언을 통해 사실감, 현장감,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